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제가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많은 피 흘림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피 흘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발 내 후배들은 피를 좀 덜 흘렸으면 좋겠고 건전한 이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 뒤에 보면 그런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까요?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우리 국민들이 꿈에 그리던 바나나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남쪽의 무역관들이 정말 저돌적이네요.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무역을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흥미로워지고 대한민국의 마치 기원사를 읽는 듯한 현대사의 고대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시간, 홍익희의 한국무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만 보실 수 있는 한국, 그야말로 건국 이래의 한국사 흐름들을 잘 보실 수 있고 지금의 한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를 또 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실 홍익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드디어 이제 산업이 막 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제 중석 팔아가지고 달러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도 사고 먹을 것도 주로 먹을 게 너무 없었으니까 먹을 것도 사고 막 그랬는데 근데 산업을 먹을 거 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 달러 파는 걸로 해가지고 도대체 뭘 가지고 산업을 일으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식량만 사다 끝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산업이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워낙 이제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달러가 있어야 뭐 수입을 하던 하는데 그 계통이 맥혀버리니까 이제는 그 정부와 수출 당국자들이 모여서 많은 이제 꾀를 냅니다. 꾀가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이제 구상무역제도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중간에 달러 없이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한마디로 물물 교환이에요. 나라 간의 물물 교환. 와, 서로가 아주 옛날에나 있었던 제도. 맞아요. 이 구상무역이 1950년대 시작해서 이게 1970년대 말 80년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나나를 사오고 싶은데 달러가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 사과하고 배를 갖다 줘서 바나나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꼭 수입해야 될 물건이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두 나라는 달러가 없어도 일단 무역이 되는 거야. 이게 구상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브 앤 테크인데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제가 코트라 생활할 적에 우리 코트라 특수무역부가 당시에 그 공산권하고 무역을 하면서 공산권도 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구상무역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필리핀하고 할 적에는 우리나라 필리핀이 서로 돈이 없는데 과일을 바꿔 먹고 싶어. 그래서 필리핀 바나나 들여오고 우리 사과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80년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구상무역으로 우리 국민들이 꿈에 그리던 바나나를 먹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바나나는 미군 부대에서 간혹 흘러나오는 거나 이런 거 먹고 지금은 바나나가 워낙 흔하지만 네. 그때는 입에 넣어서 씹으면 살살 녹는 그게 그럼요. 꾸무 과일이었어요. 아니 40년 전에 바나나 한 송이가 한 송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한 개, 낱개 한 개가 짜장면보다 비쌌어요. 맞아요. 짜장면보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맛있었어요. 선생님, 참 제가 사실은 10년 전까지 너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면 바나나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어려서 이제 폐결핵이 있어가지고 매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는 어머니하고 이제 딜을 치는 거죠. 주사를 맞을 테니까 바나나 하나 사줘. 그때 바나나가 그때 당시 돈으로 얼마였냐면 500원, 1000원 했어요. 맞아요. 500원, 1000원. 지금도 500원, 1000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00원이면 짜장면 값이 500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한 개가 5,000원, 8,000원 이 정도 했다는 얘기죠. 아 정말 옛날 생각나네. 살살 녹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아먹었던 기억이 나. 너무 아까워서 바나나를 살살 녹여가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 그리고 이 구상무역이 특히 우리가 그 공산권하고 무역 쪽에 아주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권이 워낙 달러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하고 교육을 하면서 이제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로 당시에는 우리 코트라 요원이 제일 먼저 공산국가에 들어가요. 그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막 목숨 걸고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지. 그 당시에 뭐 빨갱이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빨갱이라는 말이 아주 일상적이었고 공산이라 그러면 뭐 완전히 귀신 괴물 보듯이 했었던 맞아요. 시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코트라 직원이 결혼을 안 하면 해외 발령 자체를 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혹시 북한 애들한테 포섭당해가지고 넘어갈까 하는 일도 있고. 하긴 그때는 경제력 차이도 별로 안 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야 안전한 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공산권 같은데 들어갔을 때도 아직 국교가 맺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부임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달러가 부족해서 개인 여행이나 이런 건 일절 허가되지 않았어요. 해외여행 자유화한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된 거는 예, 이게 1988년 올림픽 이후에나 됐지. 그렇지. 7, 80년대 우리가 해외 나가서 근무할 적에는 그렇게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고. 우리 그 약간 저희 윗세대는 신혼여행은 무슨 도구 온천, 온양 온천 다 온천 갔죠. 제주도도 못 갔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예전에 멕시코 무역관장 할 때 쿠바하고 개설 관계나 거기 무역관 개설을 하기 위해서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쿠바를. 그랬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는 아직 중국이 그 서구에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적에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시회를 하면은 중국에 이제 바이어들을 데려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주저앉을까봐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여권을 다 압수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리고 떠날 때 여권을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붙어 있으려고. 예. 그러면 근데 워낙 못 살았을 텐데. 그러면 사실은 그게 코트라 직원 잘못도 아니지만 그거 사실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렸어요 그때는. 공산권하고 이제 무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해외 같은 데서 저도 이제 쿠바 같은 데 가서 이제 전시를 해봤지만 그러면은 그 북한 대사관 요원들이 한국관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들하고 만나면은 그 친구들은 얘기를 안 하려고 들어.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말을 시키고 하는 거지. 북한 쪽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가 이제 멕시코 무역관장 할 적에 이제 쿠바를 몇 번 들어갔을 적에도 나는 이제 거기 외무성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들이 공식적으로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그 야외에서 보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 외무성 공식적인 지위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난다 이거야. 그리고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우리는 사실은 북한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쿠바가 당신들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지 말아라.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처지가 우리가 아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북한 배신, 너희하고 거래 트는 거는 북한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하고 맞아. 거래 트기가 힘들다. 네. 어.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 남쪽의 무역관들이 정말 저돌적이네요.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무역을 그 하려고. 사실은 공산국가하고 수교를 맺은 데는 코트라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미리 다 들어가서 그 나름대로 공작을 하고, 그다음에 공산국가도 한국이란 나라하고 무역을 한다는 게 서로 호혜적이고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죠. 그 장사하는 분들끼리는 사실은 장사꾼인 거, 국제 장사꾼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국제 뭐 개성상인처럼 거간 그 보부장처럼 이렇게 가서 자기네 필요한 물건 우리가 대줄 수 있고 좀 그러네. 안 되니까. 너희 이거 필요하지 않냐? 우리 갖고 있어. 이거 해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들 갖고 있는 이거 필요하니까 우리하고 하자. 이해관계는 맞네요, 진짜. 사실 노태우 대통령의 그 공 중에 하나가 공산권 교육을 토대로 북방 정책을 네, 했죠. 네. 네, 그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북방 정책을. 그럼 북방 정책 이전에 이미 코트라 직원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그 북방 정책으로 대만이 우리를 엄청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루아침에 싹둑 자르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그땐 중공이었죠. 네. 그리고 당시 그 50년대는 우리 수출품이 이제 광산품하고 이제 수산물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 쪽에서는 농산물 수출을 늘리려고 이제 정책을 정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농산물 가격이 이 국제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이 안 돼. 그 당시도 우리 농산물이 국제 가격보다 비쌌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수출해야 달러 벌이를 하니까 수출 장려 보조금 제도라는 걸 신설을 했어. 이거를 국제가에 맞춰서 싸게 수출하면 그 차액, 국내 가격하고 수출 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야. 어차피 그래도 달러를 받으니까 그거 돈 줘도 상관없다. 우리는 달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나온 게 수출 장려금 보조금 제도예요. 이게 요즘 외국하고 무역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 그렇지. 요새로 치면 그렇지. 그렇죠. 이거 맞아. 너희 수출 너 일종의 뭐 지원 아니냐, 국가 지원 아니냐. 근데 이때는 사실은 아무도 신경 안 썼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같이 못 사는 나라인데 우리 건드려봐야 뭐. 그렇지.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출입 링크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품목을 팔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간 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이렇게 엮어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석을 팔면은 기계류 수입을 허용한다거나 그때는 어떤 것만 들여와도 그냥 떼돈 버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링크로 연결을 시켜 놓으면 그 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걸 사전에 링크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물건을 수입하려면 거기에 링크된 이 물건을 수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싸게라도 수출을 해서 원하는 이거를 사오게끔 만들어. 이걸 덤핑 치더라도 이걸 갖고 와서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수입 진흥책처럼 얼핏 보이지만 사실은 수출 장려책이야. 네가 이 물건을 사오려면 이 물건을 팔어. 그럼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잘 만들든지 싸게 만들든지 아주 덤핑을 치든지 이거를 수출을 늘리는 거야. 그렇군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농산물 수출에서 처음에 가장 그 주력 산업으로 키운 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양장입니다. 네. 당시 시골 안에들은 우리나라의 그 면방직공업이 그렇게 잘 발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화나 그 배 같은 거 심어가지고 당시에는 농촌에서 이렇게 천을 짜서 입던 때야. 그러니까 거기다 더해서 그 뽕나무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그다음에 누에꽃이 키워서 그다음에 이제 생사를 그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비단의 원료. 예. 나중에는 생사가 50년대에 중석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2위 품목이에요. 생사가. 근데 수출 2위 품목이라서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200만 달러 수출인데 그게 2위 품목이야. 25. 물론 지금보다는 뭐 10배 이상 사이즈가 크긴 하겠지만 10배, 1000배, 10배, 100배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출할 거리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생사를 가지고 그
거부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그 일종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일본 다음에 이 생산 공장을 키운 사람이 그 김진태 씨예요. 이름을 아주 유명한 사람, 동아일보 사장인가요? 부산일보하고 부산문화방송 가지고 있었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정수장학회 전시인인 부일장학회 운영하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그러한 그 견사 공장들이나 그 조선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룹화 시켜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은 원래부터 이런 쪽에 재주가 있으셨던 분인가요? 처음에는 그 일본인이 그 냉두간 적산 기업을 인수한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당시는 대부분 그렇게 컸어요. 그렇죠. 우리 재벌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이라는 기업들은 그 당시에는 적산 기업 받지 않고서는 기업을 방법이 없었었죠. 맞아요. 다 적산 기업 받아고 했던데 이분은 그 일본의 양잠 관련, 견사 관련 이쪽을 받아가지고 키워가지고 그렇게 그룹으로 큰 분이군요.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외환 정책 때문에 이제 갈등을 많이 빚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당장 한국에서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물론 본국으로부터 이제 달러를 송금받지만 그렇지 못하고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한국은행한테 그 돈을 빌립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빌려간 돈을 당시 환율 공정환율 쳐서 이렇게 갖고 해서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는데 나중에는 전쟁통에는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올라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하나를 꾸면 우리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나중에 갚을 때 보면은 달러가 큰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여기에 맛을 들여. 그래서 계속 미군한테 돈을 꿔주면서 돈을 받을 때 그 미군한테 원화를 꿔주면서 그러니까 유엔군한테 꿔주면서 나중에 그 우리 원화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지만은 청산할 적에는 그 꿔줬을 당시에 공정환율로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그 큰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어떤 그 저거를 하냐면 환율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그냥 내려도 계속 버텨서 공정환율과 암시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야. 정부가 그걸 해요? 그러니까 달러 버는 재미에 정부가 뭐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워낙 못 살았으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맨날 미국하고 이제 다투는 거야. 미국은 야 환율 정상화 시켜라. 그럼 우리는 야 환율 정상화 시키면은 우리 수입하는데 수입 금액 늘어나고 우리 그렇게 힘들어. 그럼 못해. 그렇게 못해. 그래서 계속 버티는 거지. 그래서 이 외환 정책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에 그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환율의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또 외환을 배당받는 기업한테는 굉장히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 뭐 1, 20%가 아니고 2, 300%씩 차이가 벌어졌다면은 노다지죠. 그래서 1955년도 같은 경우는 공정환율이 1달러에 180환이었는데 암시세는 730환이었어요. 네. 그러면 3배 이상 차이 났네요. 네. 3배도 더 되죠. 네, 한 4배 정도 차이 났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수출불 환율이라고 그래서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는 암시세보다 더 쳐줬어. 845환을 줬어. 그러니까 4배, 5배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출을 하려고 아주 기를 치는 거지. 수출을 하면은 공정환율보다 뭐 한 5배 이상 많은 건 물론이고 시중에 암시세보다도 나라에서 돈을 더 주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환율제로 이제 시장이 왜곡시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도 이제 후발 개도국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달러를 좀
네. 벌어들여야 되겠다는 어떤 그때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문제를 초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당연히 그렇겠죠. 네. 네. 당시 1954년에 48%, 55년에 27%, 56년에 40%라는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가서야 한국 관료들하고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초긴축 정책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냅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네. 이게 한국하고 중남미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겠네요. 예. 네, 그러겠네요. 이걸 못 잡으면 끊임없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끊임없는 통화에 대한 신뢰 하락, 그래서 끊임없는 리도미네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잡았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폴 볼커가 1980년대 전후로 그 19%나 되는 그 인플레이션을 결국 잡아내는데 네. 하여튼 악정고투를 하고 네. 우리도 이때 그거보다도 훨씬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사건이에요. 야, 여기 재무통이 있었나 보네. 재무적으로 그 똑똑하신 분이 있으셔서 재무장관이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정확히 간파하신 분이 있으셨나 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엔 50년대 후반에 가서 한 3% 내지 5% 정도로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정시켰기 때문에 사실 그 후에 1960년대 들어와서 뭐 박정희 정권이나 이런 정권이 그 수출 드라이브 걸고 경제 개발을 할 적에 그게 나름대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이때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그래요. 그렇군요. 야, 여기서 잘못 잡았으면 우리도 남미꼴 났다. 뭐 이렇게 진짜 아침 점심으로 가격이 틀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참 다행이네요. 네. 역시 초반에 어떻게 단추를 끼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초반에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결정적일 때 실수하지 않고 단추를 잘 끼웠다는 게 맞아요. 지금의 우리가 오게 된 중요한 계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재미있게 한국 이제 아직도 이제 50년대와 60년대 번갈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그 여러분 저기 부모님들 태어나기도 전인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아직 부모님들 탄생하려고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모님 태어날 때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950년대 그 전쟁 이후에 한국의 무역 상황들 그리고 경제 상황들에 대한 돌아봄 홍익기의 대한민국 무역사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